작품이 호숫가 살인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레이크 사이도 예.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제는 일본 원제는 레이크 사이드 이제 영어를 가지고 한 건데 레이쿠 사이도 예. 뭐 호숫가 그런 거겠죠. 예. 네. 자, 이 소개를 좀 이제 슬슬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작품 제가 전에 몇 번 읽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한두 번 읽었을 때보다 오히려 세 번째 읽을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대충 이제 알게 되잖아요. 뭐 세 번째 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소설이 참 잘 써진 소설이구나. 기가 막힌 소설이구나. 네. 이게 느끼게 됐고요. 네. 이 작품은 외딴 별장에서 벌어진 한 건의 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고요. 이 살인을 누가 저질렀는지도 나옵니다. 뭐 초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범인을 알아요? 예. 그리고 그 동기까지도 소설의 초반부에 나와요. 아니, 그게 초반부에 나오는데 뒷이야기로 뭐를 꾸밀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도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몰입해서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작품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그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 별장. 네. 그리고 이틀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장편 예. 소설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참 교수님이 흠뻑 빠지셨네. 굉장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높이 평가 안 했는데.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읽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왕덕후가 되시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출간일은 언제입니까? 2002년 3월에 출간됐고요. 네. 이게 45번째 작품입니다. 87작품 가운데 45번째면 거의 한 중반부 정가운데 정도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요것도 연재 그 주간 현대라는 그 소설 잡지에 연재가 됐는데 보면은 상당히 출간일하고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 주간 현대에 연재될 때는 1997년 2월 에서부터 뭐 9월 달까지. 그래서 1997년도에 연재된 게 2002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5년 정도 늦게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늦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이유를 나중에 그 작가 얘기할 때도 나올 텐데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 주간 현대에 연재될 때의 제목은 살인의 숲에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것을 새롭게 수정해서 단행본으로 내게 됩니다. 그거 중간중간에 또 짬을 내서 고쳤군요. 예, 많이 수정을 했어요. 요 기간에도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나오는 중간중간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1997년에 이제 원래는 써진 거잖아요. 2002년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지만 보니까 90년대가 아주 히가시노 게이고의 최고의 어떤 그 나리선 때가 아닐까. 창의력이나 명작들이 많이 나왔나요? 많이 좋은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한국 출간일은 2005년 8월인데 지금은 절판이 됐군요. 예, 절판이 됐습니다. 이게 랜덤하우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분명히 아마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 책을 절판돼서 이제 사볼 수는 없는데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중고책으로 좀 구해서 보시든지 아니면 이북으로는 전자책 좀 더 싼 값으로 사볼 수 있는 현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권일영 선생님 번역하셨군요. 뭐 레몬 호숫가 살인 사건, 게임의 이름은 유괴, 편지, 환야. 저는 이 게임의 이름은 유괴도 상당히 재밌게 이것도 읽었어요. 아주 뭐 주걱정 벌어지고 페이퍼백으로 된 거였는데요. 재밌고요. 이것도 300페이지가 넘는. 권일영 선생님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권일영 선생님이 이 호숫가 살인 사건을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반부에 딱 그 차를 타고 그 별장으로 이제 어떤 한 남성이 가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근데 뭐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그 장면, 첫 장면이 아주 일품이다라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호숫가 살인 사건 일반 독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예, 독자 10,000명 팬 투표에서 이 45위를 했거든요. 45위. 한 뭐 중간보다 조금 뒤긴 한데. 그렇죠.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너무 이 순위에 너무 큰 의미를 못 둘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 45위 주변의 작품들이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41위가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고, 네. 43위가 예지몽이고, 44위가 동급생이고, 이제 45위가 호숫가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영화화 됐네요? 예, 2004년도에 레이크 사이드 머더 케이스. 말 그대로네요. 예. 호숫가 살인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목으로 개봉했고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다고요? 이게 2004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는데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작품인데. 예, 제가 이 초판 본 책을 갖고 왔는데 예. 여기 보면은 띠지에도 예. 그렇게 써 있죠. 2004년 부산 국제영화제 대호평작. 예. 진실은 호수 밑바닥에 있다. 예. 이거 스포일러인데? 네, 궁금합니다. 예. 처음부터 나와요. 뭐. 아니 표지 자체가 예. 이 회색 잿빛이잖아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개인지 안개 낀 호숫가에 빈대가 하나 나루토의 매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책이 초판이고 또 요게 이제 그 2판인데 아니 전 두 권 다 생소한데 뭘로 읽었더라요? 그리고 2판까지도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뭐 3판이라든지 뭐 개정판 해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일반편이고요. 바로 다음 회차 방송이 스포일러 버전이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버전에서는 뭐 줄거리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니까 또 예. 자세히 듣게 되실 텐데 지금 간단하게나마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호숫가 별장에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합숙 과외를 하는 아이들을 둔 4쌍의 부부와 학원 강사가 모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 아내와 의붓아들 쇼타가 합숙에 참여했기 때문에 순스케도 별장으로 향하는데요. 순스케가 여장을 풀기도 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의 불륜녀인 부하 직원 에리코입니다. 그녀를 몰래 만나기 위해 순스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별장을 나서지만 에리코는 오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다 다시 별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별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살인사건이 벌어져 있고 살인을 저지른 범인 또한 순스케에게는 놀랍기만 합니다. 이 외딴 별장에서 이틀 동안 벌어지는 숨막히는 사건의 전개는 어떻게 끝을 맺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교수님 지금 책을 2권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 이게 버전이 다른 건데 이거 하나 빌려주고 아유, 하시면 그럼요. 예. 다음 녹음할 때 읽어보십시오. 이게 331페이지라 맞아요. 그리고 또 글자 크기도 좀 커요. 그래서 금방 상당히 읽힙니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여기까지 그 줄거리 소개를 해주셨는데 읽고 갑자기 싶으시죠? 급 당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 겉표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별장에서의 합숙과의 숨겨진 비밀의 실타래를 저지르는 슌스케 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진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행복한 결혼과 성공에 대해 사회적으로 강요된 가치에 복종하는 일본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충격적인 결말. 뭐 이렇게 길어. 호숫가 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실 그 호숫가 별장에서는 그 전에 이거 너무 길어요. 그렇죠. 이거 말도 어렵고 몰라. 요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호숫가 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진실은 호수 밑바닥에 있대요. 맞아요. 자, 이 작품 뭐 앞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소설 초반부에 범인을 밝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소설 초반부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 죽였고 심지어 왜 죽였는지까지 밝혀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더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체를 호수에다 빠뜨리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척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러 명이 그것도 같이 이제 돕게 되는데, 근데 요 장면 보면서 제가 그 전에 저희가 다뤘던 그 붉은 손가락 작품 있죠. 거의 비슷한 장면이 있죠. 아주 비슷한 장면이 네네, 나와요. 네. 거기에 그 아들이 죽인 시신을 그 아버지가 자전거에 싣고 내다버리는 장면이 아주 뭐 너무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어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독자들이 손에 땀을 쥐며 읽었었는데요. 그런 어떤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정통 혹은 본격 추리 소설보다는 원래 이 크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추리 소설을 본격 추리 소설이라 그럽니다. 이걸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예. 뭐 동기 이런 거보다 누가 죽였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죽였고. 근데 이런 본격 추리 소설의 어떤 그 작품들도 꽤 있지만
이거보다는 드라마 위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살인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스토리 위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동기가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드라마 위주의 작가이고요.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저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악의 같은 경우도 이 호숫가 살인 사건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이게 범인이 소설 초반부에 그냥 밝혀져 버리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군가 또 뭐 중요한 소설이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뭐 동기 또는 뭐 어떻게 전개될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게 재밌는 소설 중에 하나라고 어떤 그 얘기해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작가라는 걸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꼭 주제가 반드시 나오죠. 주제가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 어느 잡지와 그 호숫가 살인 사건에 대한 인터뷰한 것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 목소리로 해야 될 예, 거죠? 맞습니다. 이 소설은 잡지에 연재된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다시 쓴 작품이에요. 호숫가 살인 사건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시기는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 때와 거의 같은 시기죠. 그래서 두 작품 다 추리도 하고 수수께끼도 푸는 본격 미스터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근데 호숫가 살인사건 소설에는 새로운 것도 실험적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사실 처음은 아니었고요. 백야행에서 처음 도입했던 방식인데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전혀 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호숫가 살인사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체 등장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 혹은 느꼈다, 놀랐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질 않아요. 즉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이는 범위로만 사건의 전개를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전면적인 수정을 하는 바람에 잡지에 연재했을 당시보다 분량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인터뷰에도 많은 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이 읽으시면서 이걸 느끼셨나요? 느꼈죠. 예. 보통 그래서 그 내면 세계를 잘 다루는 잘 다루죠. 심리 묘사 예, 이런 심리에 거. 뭐 예. 정말 또 무서워하는 것들, 또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백야행에는 그런 게 없네요. 맞아요. 백야행 저희가 할 때도 하고 환야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환야할 때도 예. 그러니까 환야하고 좀 달라요. 환야는 있었어요. 환야는 있었나요? 예, 백야행 때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환야 다룰 때 저희가 이 얘기를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괜히 저 아는 척한다고. 예. 그런데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등장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를 알아야지 좀 더 집중할 것 같잖아요, 독자들이.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직접 보이는 사건만으로도 이 독자들이 얼마나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나 아주 놀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수정을 많이 해서 줄어들었다 그래요.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잘한 결정이라고 저도 예. 보니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이제 번역을 권일영 예.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역자 후기의 그 내용이 담겨 있군요. 제가 소개를 이건 좀 교수님 해드리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 권일영 선생님이 역자 후기에 이제 써놓으신 거예요. 네.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예. 교수님이죠. 예, 권 선생님 얼굴이. 맞습니다. 예. 이 소설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치고 콤팩트한 편입니다. 길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콤팩트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 전개와 묘사, 그리고 대사들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여전한 솜씨를 느끼게 해줍니다. 묘사되는 행동과 에피소드들 모두가 허튼 소리 하나 없이 전부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다 읽고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콤팩트하다는 표현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빈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절주절 허접스러운 에피소드들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많은 요즘 히가시노 게이고는 장편도 이렇게 밀도 있게 쓸 수 있다는 엔터테인먼트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컴팩트하게 잘 읽힐 수 있도록 번역을 잘해 주셨다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뭐 번역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그렇군요. 이 책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작가가 일본의 입시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그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고요? 예, 이런 면에서 또 어느 면에서는 사회파 추리 작가라고도 예,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일본도 이 보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유명하다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 작품에서는 무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네. 사립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별장에 모여서 합숙 과외를 한다는 설정이거든요. 무려가 아니라 겨우 초등학교 6학년 겨우 초등학교. 그러네요. 네. 책 속에서도 이 입시 교육의 폐해에 대한 내용이 신랄하게 나옵니다. 네. 이 쇼타라는 아이가 엄마와의 대화 중에 좋은 대학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쇼타야, 혹시 정 싫다면 억지로 사립중학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근처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가도 엄마는 괜찮아. 쇼타가 놀란 듯한 얼굴로 엄마를 봤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라니? 그야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지. 전에는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결국 이익이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나라에서 학력을 중요시하는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늘 말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쇼타는 눈썹을 찡그리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좋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손해만 볼 거라고 한 건 엄마잖아.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받는 공무원도 도쿄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역시 도쿄대학을 나온 다른 공무원이나 그 경찰이 감싸주니까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지. 이 세상은 출세한 사람이 최고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예. 아이고, 아이 목소리 너무 똑같이 내주세요. 아이 목소리도 이게 어렵네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이 너무 걷는. 아니, 여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내셔야 되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독자 댓글 좀 살펴볼까요? 근데 그 전에 요 부분 잠깐만 좀 언급을 할게요. 교수님도 지금 그 교육계에 그러니까요. 몸담고 예. 계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온 이유도 있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는데, 왜냐면은 이 책이 사실은 1990년대 중반쯤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또 더 전에 이제 쓰여진 건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박사학위 따실 고시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와, 20년도 더 흐른 지금도 이 작품에 나오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글자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않았어요. 글자 하나도 정말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이제 놀랐는데, 너무나 이 뭐 학벌 중심의 사회,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회, 뭐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좀 답답함 가운데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더하면 더했지 예. 덜하지 않다는 게 어쩜 또 일본도 우리나라랑 이렇게 하죠. 똑같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이 소설을 통해 일본 추리 소설에 입문했을 뿐만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작가에게도 입문했다. 간결하고 담백하지만 무언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반전의 소설로 기억하고 있다. 아, 또 이 작품으로 또 입문하신 분이요. 예.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님은 백야행, 저는 용의자 X의 헌신으로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으로 입문하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베스트 5 뭐 이런 거는 많이 살펴봤는데 처음 접한 작품이 뭔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재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는 절대로 쓸모없는 인물은 없다. 이 소설에서는 적은 인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요. 트릭이나 범인 찾기류의 추리 소설은 아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답게 범행 동기나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물론 마지막엔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인공이 화를 내지만 그 역시 범행 동기의 마음이 통해버린다. 일본의 입시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가 싶다. 예. 이거 스포일러인데 소개하고 보니까 일본 그 주간 현대 어느 평론가가 쓴 글도 있고요. 예.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흔해 빠진 소재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손에 걸려들면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정 이야기로 모습을 바꾼다. 깨져버릴 것 같은 가족의 관계가 갑자기 들이닥친 비정상적인 사건을 계기로 치유와 재생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필자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예. 평론가가 눈물을 흘릴 정도니. 뭐. 네. 평론가는 원래 절대 감정을 내비치지 않잖아요. 영화 평론도 그렇고 소설 평론도 문학 평론도 그렇고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영화를 보는 기준에 평론가분들이 극찬한 영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졸려요? 아니요, 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자, 교수님, 호숫가 살인 사건 총평을 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호숫가 살인 사건은 진한 가족애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소설의 대부분을 장식하는 살인 사건에 관한 것들이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추리 소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감동적인 결말을 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가시노 게이고 최대의 장점인 술술 읽힌다는 점, 그리고 다음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죽겠다 하는 점에서 탁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 책 꼭 빌려주고 가세요. 예, 그럼요. 책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미키 순스케는 아트 디렉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차를 몰고 교외에 위치한 별장으로 가고 있어요. 별장에는 자신의 아내인 미나코와 다른 세 부부가 머물고 있는데요. 순스케가 그곳을 가는 이유는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인 쇼코가 다른 세 부부의 아이들과 여름에 별장에서 단기로 합숙하며 공부하는 데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아들인 쇼코는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아이인데 사립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숙으로 공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별장은 병원 원장인 후지마의 별장인데 순스케 부부와 후지마 부부, 사카자키 부부, 그리고 세키타니 부부가 며칠을 머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학원 강사인 스쿠미 선생도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순스케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회의적인데요. 이런 생각을 들은 병원 원장인 후지마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분명히 입시 때문에 애들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건 입시가 경쟁이기 때문이죠. 사립중학교는 한정된 틀 안에서 가능한 한 뛰어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학생 선별을 위한 입학시험을 보는 거죠. 중학교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이상 우린 그걸 통과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경쟁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라는 것이 원래 경쟁 원리 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순스케 씨는 아트 디렉터를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이 경쟁 아닙니까? 여유 있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순스케이지만 이곳의 분위기가 워낙에 후지마 원장의 의견과 같기 때문에 순스케는 잠자코 있게 됩니다. 순스케를 비롯한 네 부부가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별장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나타납니다. 다카시나 에리코라는 미모의 여성인데 그녀는 순스케가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입니다. 순스케에게 중요한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리코는 사실 순스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대입니다. 이곳 별장 근처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밤 11시에 만나서 밀회를 저지르기로 했는데 순스케와 상의도 없이 별장에 나타난 것이에요. 순스케는 깜짝 놀랐지만 에리코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장의 사람들이 에리코에게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하자 에리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녁 식사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틈을 내서 순스케는 에리코에게 왜 이곳까지 왔냐고 물어보며 자신이 조사라고 시킨 것을 알아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조사 내용은 자신의 아내인 미나코가 어떤 남자와 불륜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알아보라고 자신의 불륜 상대인 에리코에게 시킨 것이었어요. 에리코는 지금의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설 흥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순스케가 자신의 아내가 만나는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느냐고 다그치자 잠시 후 11시에 자신이 머물 예정인 별장 근처의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아이들은 별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별도의 통나무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잠도 자는 곳입니다. 에리코는 그 불륜 상대죠. 이제 순스케. 에리코는 그것도 보고 싶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들과 머물고 있는 스쿠미 선생도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통나무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자신의 신발 한 짝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잠시 신발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결국 신발을 수풀 속에서 찾게 되는데 도둑고양이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순스케는 밤 11시에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에리코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인 미나코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도쿄에 올라가 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별장을 빠져나와서
별장 옆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호텔 로비에서 에리코를 기다립니다. 호텔 로비에서 에리코를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순스케는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일이 갑자기 해결되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며 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장으로 돌아온 순스케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아내인 미나코가 자신의 불륜 상대인 에리코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에리코가 미나코를 찾아와서 자신은 순스케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당신이 순스케와 헤어지라고 강차를 놓자 미나코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전등으로 에리코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순스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정신이 없는데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욱 놀라게 됩니다. 순스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말을 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이 오게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해지고 자신들의 명성이나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에리코가 이곳에 온 사실과 순스케와 불륜 관계인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에리코의 시체만 처리하면 완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스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살인인데 왜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도와주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에리코의 시신을 차에 실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큰 호숫가에 보트를 타고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가서 시신에 큰 돌멩이를 묶어서 빠뜨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는데요. 힘들게 에리코의 시신을 처리하고 별장으로 돌아오니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리코가 레이크사이드 호텔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호텔 방에 있는 여행 가방을 빼내와야 한다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 순스케의 아내인 미나코가 새벽에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아침 체크아웃 시간에 에리코인 척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에리코의 여행 가방은 남편인 순스케와 병원 원장인 후지마가 도쿄에 있는 에리코의 방에다가 가져다 놓기로 계획을 합니다.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될 때까지 순스케는 별장 거실에 소파에 누워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자고 있던 사카자키의 아내인 기미코가 내려와서 순스케에게 말을 겁니다. 사카자키는 아이들이 머무는 통나무 집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에리코 살인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의 아내인 기미코도 몸이 아파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었는데요. 기미코는 순스케에게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니 믿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궁금합니다. 네.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짓들을 했기에 그런지. 이런 의문을 품고 순스케는 아내가 전해준 에리코의 여행 가방을 에리코의 도쿄에 있는 집에 갖다 놓기 위해 후지마와 함께 차를 몰고 가는데 병원 원장인 후지마와 함께 차 안에서 순스케와 후지마가 나누는 대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후지마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순스케에게 하냐면은 순스케의 아내인 미나코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니까 순스케가 그거는 미나코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스케는 에리코의 집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리코의 방에서 묘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사진 몇 장이었는데 순스케는 후지마 몰래 사진을 챙겨 나옵니다. 사진 중에 한 장은 아내인 미나코가 후지마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나코와 후지마가 이 불륜인 것 같은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도쿄에서 일을 처리하고 별장으로 돌아오자 곤란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학생들이 머무는 통나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카자키가 지난밤에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음을 낌새를 채고 여러 사람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카자키는 지난밤에 자신을 제외하고 무슨 파티를 열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밤에 있었던 살인사건과 시체 처리 과정을 사카자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사카자키는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빨리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내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별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해 있고 순스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별장을 떠나려는 사카자키 부부를 마지막으로 후지마가 설득해 보겠다고 나가지만 설득이 될 상황이 아니라고 순스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잠시 뒤 놀랍게도 사카자키 부부는 조용히 별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후지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렇게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카자키가 조용히 들어왔는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그날 늦은 밤 순스케는 편의점에 가서 마실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별장으로 들어오는데 별장 마당 한 구석에서 후지마의 아내와 세키타니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그 별장 거실에서는 후지마와 세키타니의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앞 정원에서 남의 아내와 남편이 애정 행각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순스케는 이상하기만 해요. 다음 날은 오전 공부가 끝나고 마지막 밤을 보내기 전에 점심부터 호숫가에서 바비큐 파티가 벌어집니다. 공부도 끝났고 돌아가기 전 파티이기 때문에 신나할 만도 한데도 아이들이 왠지 즐겁지 않은 것 같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순스케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돼서 순스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머물렀던 통나무 집으로 가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들인 쇼타의 방에도 들러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랍니다. 쇼코의 방에는 목표로 하는 사립중학교 안내 책자가 있었는데 무심코 그것을 펼쳐보던 순스케는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그 사진은 교직원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교직원은 에리코가 그 불륜 상대고 이제 죽었죠. 그 에리코가 자신의 아내 뒤를 몰래 밟으면서 찍은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즉 순스케의 아내는 사립중학교 교직원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쿠미 선생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순스케는 저녁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소집한 후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 사건 뒤에 있는 진실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을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기 원하는 부모들은 서로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가야지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그것이 명문대학교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 입학시험을 다루는 교직원들을 매수해서 시험 문제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학원 강사인 스쿠미 선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을 매수하는 데는 돈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들이 자신의 몸까지 바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 다른 배우자들끼리도 자유연애를 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아주 막장 분위기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스케의 아내인 미나코의 뒷조사를 하던 순스케의 불륜 상대인 에리코가 그런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이 별장에 찾아와서 학생들이 머물던 통나무집 앞에서 스쿠미 선생을 만나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우연히 엿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에리코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뒤로 가서 돌멩이로 머리를 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에리코가 죽은 후에 에리코를 발견한 스쿠미 선생과 세키타니가 별장 본관에 있는 후지마에게 알리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쿄의 회사에 급한 볼일로 간다던 순스케가 별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별 수 없이 시신을 순스케의 아내인 미나코의 방으로 옮기고 나서 미나코가 죽였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급하게 짠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스케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어느 아이가 에리코를 죽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에리코를 죽였는가의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 중에 누군가가 죽인 것은 확실한데 각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살인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진실을 밝히기를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공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리코가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길길이 날뛴 사카자키가 왜 조용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카자키의 아들도 범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스케는 결국 경찰에 이 별장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을 알리러 가려고 마음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미쳤어. 스스로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해 왔어.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지. 순스케는 아내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누가 범인인지 우리는 몰라. 우리 스스로가 해온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에리코 씨가 우리 비밀을 눈치채고 증거까지 모아두고 있었던 건 우리에게 치명적이었지. 만약 그녀가 살해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도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주길 바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쇼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자신이 없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못 믿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부짖는 아내 미나코를 뒤로하고 이 순스케는 경찰서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게 되는데 차 등받이에 무엇인가 걸려 있음을 알게 돼요. 자동차 시트 등받이에 아들 쇼코가 아빠를 위해 효자손 같은 공작물을 만들어서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순스케는 차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아들 쇼코를 보고 가기 위해 통나무 집을 찾아서 쇼코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거 쇼타가 만들어준 거니? 두 개의 공작물을 보이자 쇼타는 싱긋 웃었다. 어때? 딱 맞아. 슌스케는 웃었다. 등과 허리의 급소에 딱 맞았어. 운전하면서도 마사지를 할 수 있겠구나. 아빠가 늘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쇼타는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잘 쓸게. 그 얘기하러 일부러 왔어? 그래, 그뿐이야. 잘 자. 그가 별장을 나가려고 하자 쇼타가 불렀다. 저 아빠. 왜? 저 돌아갈 때는 나랑 엄마랑 같이 갈 거지? 집에 갈 때 따로 가는 거 아니지? 순스케는 호적상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그래, 그럴 생각이야. 순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소년의 얼굴에 웃음이 되돌아왔다. 예, 이렇게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경찰서로 가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들과의 짧은 만남에 이 순스케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아내인 미나코가 있는 별장으로 향하게 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미나코였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방금 쇼코가 전화를 했어. 아빠가 왔었다고. 그래서? 어쩌면 돌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 순스케는 가방을 발 아래 내려놓고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올렸다. 에리코를 죽인 게 쇼타일지도 몰라. 뭐? 하며 미나코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어째서? 나는 생각을 못했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복잡한 동기가 아니라 쇼타에게는 더 단순한 동기가 있다는 걸. 순스케는 아내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애인 손에서 되찾아야 한다는 동기. 미나코가 앗 하는 소리를 냈다. 내 죄야. 순스케는 말했다. 만약에 쇼타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그건 결국 내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녀석 인생에 상처를 내는 일만은 기필코 막아줘야겠어. 여보. 그렇지만 각오가 필요하겠군. 상당한 각오가 필요해. 시체가 호수 밑바닥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몇 년은, 아직 몇십 년은 걸릴 거야. 그동안 우리는 내내 가슴 졸여야 해. 설사 시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들 호는 이 호숫가에서 떠날 수 없을 거야. 알아.
미나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남편의 등 뒤로 팔을 감아 끼워놨다. 예. 여기 제일 끝장면인가요? 예.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이세 사람 목소리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너무 드렸는데. 고생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예.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일단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백함이 있고요. 네. 쓸데없는 인물이나 컴팩트하게. 뭐 사건, 뭐 에피소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독자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장점 있는 소설이고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열린 결말이라 그럴까, 또는 뭐 완전 범죄를 하는 뭐 그런 거라 그럴까, 예. 뭐 하여간 좀 끝이 아주 독특하게 근데 끝나는. 하여간 이 교육의 어떤 뭐 현실 참 암담하네요. 이 보니까. 그렇죠. 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뭐 합숙을 시키면서 뭐 입시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뭐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그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여러 예.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이 시험 문제를 빼돌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예전 우리나라도 그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그랬죠, 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